지금 PF 시장에 나가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장이 우량한지 불량한지를 저는 알아요. 근데 뭐 태영 사태 아시죠? 네. 대표적이에요. 우리 2011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때도 뭐 저축은행 사마 저축은행 뭐 지금 그렇게까지 갈라니까 우리 경험이 쌓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여튼 결론 PF 문제가 그때 해결이 돼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올해까지는 안 내려도 내년에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금리를 한두 번 내릴까요? 아니 뭐, 계속 내리겠죠. 지금 3.25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까지는 쫙 내릴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내리면 유동성 증가하고 대출 규제는 내년 봄 이후에는 더 조일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만 배가 불러요. 이거 올바른 방향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트렌드는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당장 지금 뭐 대출 규제 있고 뭐 이러는데 분위기 갑자기 좀 냉랭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 저번 달에 집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5천 1억 줄었다. 나 집 못 산다 지금. 이런 스트레스 분들 DSR 얘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과거의 사례를 뭐 경험으로 보면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좀 걸리면 다시 또 수요가 좀 살아나는 이런 식으로 좀 보였거든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다행히 제가 이제 연구 분야 금융발전심의위원으로서 네. 제가 좀 금리와의 관계.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자문위원도 많이 했고 강의도 많이 해서 네. 자, 몇 가지 결론만 내릴게요. 대출 규제는 큰 정책 중에 하나죠. 공급도 그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는 정책 변수가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그리고 금리와 대출 규제 세금이 가장 강력한 네. 단기적 영향을 줘요.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평균 대출 의존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LTV를 한 어느 정도 뭐 받나요? 지금 40%. 네. 예, 우리가 DSR. 이제 60인데 실은 이제 DSR까지 네. 하게 되면 40%니까. 그런데 한 38%가 과거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80%가 대출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20%만 적은 돈 또는 자기 모아둔 돈으로 한다. 지금 이 얘기를 알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은 80% 이상은 대출에 의존한다. 의존한다면 얼마나 의존할까? 네. 집값의 40% 정도는 내 돈이 없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빌딩 같은 데는 60%까지 해줘요. 이게 주택이 좀 더 LTV가 좀 강화된 영향이.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요. 그리고 집을 살 사람은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랐는데 이제 돈도 없는 데다가 대출 규제니까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산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해. 금리가 인하되는 것과 대출 규제의 관계를 봐야 돼요. 네. 이 강도는 비슷해요. 금리 내리는 거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상승 요인이고. 예,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내년 한 2월까지는 이대로 가요. 그건 제가 좀 아는데 예, 금융위도 고민이 많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하잖아요. 그게 고민이 뭐냐. 옥석 구분해요. 지금 PF 시장에 나가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장이 우량한지 불량한지를 저는 알아요. 근데 뭐 태영 사태 아시죠? 네. 대표적이에요. 땅값.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조정이 그게 예전에 이제 우리 2011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때도 뭐 사마 저축은행 뭐 지금 그렇게까지 갈라니까 우리 경험이 쌓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여튼 결론 얘기가 길어지니까 PF 문제가 그때 해결이 돼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올해까지는 안 내려도 지금 가계부채하고 집값 때문에 내년에 안 내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내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금리를 한두 번 내릴까요? 아주 뭐, 계속 내리겠죠. 네. 지금 3.25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까지는 쫙 내릴 것 같아요. 네. 자, 금리가 계속 내리면 유동성 증가하고 대출 규제는 내년 봄 이후에는 더 조일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저도 대출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향은 대출은 하락 요인이고 네. 금리 인하는 상승 요인이고 유동성도 상승 요인이고 그래서 어떻다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네. 봄 이후에는 결국 금리 인하 영향이 네. 이 사람들에게 더 시장에 더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금리 내린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 네.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만 배가 불러요. 이거 올바른 방향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자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제가 공공이 활동하는 건데 그 올라간 금리 네. 인하로 인한 부분은 불로소득이거든요. 이런 돈들은 모아가지고 네.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데서 흡수해야 돼요.
그 은행 직원들 퇴직 잔치하고 근데 참 왜 정부가 정말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돈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영업자들의 그 이자를 낮춰주는데 보조비로 쓰거나 우리 지금 돈도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이 세금 깎아주는 거 굉장히 반대한 사람인 거 혹시 아세요? 언론에? 그러니까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 절반이 안 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시청자분 내 집을 꼭 해야 됩니다. 집 가진 사람 두 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를 주택 통계를 통해서도 이해되세요? 네. 처음 들어보. 가진 자는 두 채 가졌고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고 그리고 전세 오르면 나는 죽겠고 주거비 부담 고통 주거 난민이 되고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대통령을 다음번에 뽑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번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 공약 나오는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뽑잖아요. 네. 우리는 감성에 의존해서 호남이냐 영남이냐 진보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이 표현이 그런데 어쩌면 자업자득인지 모른다니까 그런 거 하려는 사람 안 뽑아줬잖아요. 안 뽑아줘놓고 또 우리는 힘들다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지금 정책을 만드는 거는 정치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규제 쪽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막 들어오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해서 이제 못 사게 하려고는 할 텐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쪽으로는 분명히 유동성이 또 막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낮아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가뜩이나 전세가 올라가는데 더 기름을 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그럼 그쪽 전세 난 막 생기면서 거기서 또 전세난뿐만 아니라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르는 건 불가피해요. 그거는 아까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리는 B컷 막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부채 총량이 가계부채도 있지만 정부 부채도 굉장히 네. 높잖아요. 그런데 다 기업 부채가 2,000조가 있거든요. 이게 한 6,000조. 아까 제가 네. 돈이 풀린 게 한 4,000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4,000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이 없을 뿐이지 가진 자는 그게 이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풀려서 그 돈이 이제 어디 갔느냐가 어떤 사람은 마늘밭에 가 있다 그러고 누구는 네. 뭐 아파트 방에 뭐 가득 금고했죠. 그 돈이 이제 결국 막 이렇게 금으로 또 가. 네. 왜냐하면 막 이게 현금을 쌓아두는 것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말 해도 제가 아는 사람 만났더니 저보고 그 자기가 봤대. 그 방에다가 근데 500억 정도를 방에 못 쌌는데 5만 원권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500억 6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왜 자꾸 묻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걸 마늘밭에 심냐고 자기 방에다가 근데 몇백억은 5만 원 가지고 그게 안 된대.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가 강남에 있었잖아요. 어디다가 네. 하단에. 왜냐하면 집에 이제 둘 데가 없어 돈이. 거기다가 숨겨놨다가 또 까먹어요. 네. 예, 하여튼 그리고 네. 또 어떤 데는 또 지하 방이 없으니까 지하에다가 숨겨놨더니 그걸 네. 알고 도둑이 와가지고 뭐 68억까지 뭐 이런 일이 막 허다하게 벌어지는 그런 사람이 많아. 예, 네. 저희 하우스 유동성이 많다. 금리 내리면 돈들이 부동산으로 온다. 자산 시장으로 온다. 네. 주식과 질문 또 주식과 주택은 동행할까요? 어때요? 같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뭐 선행한다, 뭐 후행한다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못 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요. 뚜렷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주식 뭐가 뚜렷하냐? 경상수지 흑자와 네. 유동성과 실물 경기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뚜렷해요.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주식이 오르는데 이게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일 수는 있지만 보완제다. 돈이 많아지고 금리가 내리면 자산시장 정방이 상승해요. 뭐 주식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그리고 요즘 오르고. 부동산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를 사실은 그렇게 보면 1대1로 보면 네. 변수에 보면 주식시장이 주춤한 것도 영향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심리 그리고 정확하게는 실물 경기가 불투명하다. 네. 예, 그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미 자산 시장이 올랐다는 것도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도 나가면 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7대3으로 상승이 무게감을 두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돼. 네. 저희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금리 내리고 유동성 많아지고 대출 규제는 계속 조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 풀어주는데 네. 이건 우리 경제를 망가뜨려요. 할 수가 없게 결국은 풀어주는데 대출 규제 중에서도 우리는 가계부채만 자꾸 보고 있지만 오늘 저의 말씀은 개발업자에 이게 지금 금융에 돈을 쌓아놓고 풀리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돌아가야 공급도 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공급도 되고 네.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이 아주 그냥 지나가든지 많이 지나가서 많이 뭐 안 걸려요.
어떻게 올겨울이 고비예요. 내년 봄에 변곡점이 와요. 한 가지 여러분 이 도표도 한번 참고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언제 변할까? 그거 오늘 이렇게 딱 요연에 이게 교과서에 적혀 있는 문구예요. 수급 불균형. 지금 이거 지금 공급 부족으로 집값 전체 집값 오르는 게 좀 이상한데 입주 물량 줄어든다고 왜 저렇게 올라? 그게 아니죠. 금리가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오르니까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대출 규제 강화 결국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의 변화가 온다. 오케이. 그다음에 실물 경기가 지금 이거는 좀 뭐 좀 어중간해 애매모호해요. 좀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우리 성장률이 이어질지. 그다음에 정책은 지금 확실히 세금마저 깎아주고 있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의 상승 요인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지금 심리가 많이 좋아졌죠. 특히 30, 40대가 이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겠거든. 과거에 50, 60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비중이 60%예요. 이제 50, 60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30, 40대.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계대출 급증이 더 나타나게 되는 이 지역경제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서울과 경제가 활성 울산과 천안 아산과 수용성 화평 수도권은 뭐가 바뀌어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특히 반도체가 있는 용인은 좀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니까 도심과 그러니까 상업과 주거와 업무가 발전된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 것들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쌍용 시대가 용인도 얘기했고 뭐 용산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은 설령 나라 전체가 부동산이 꺾이더라도 이 말 하려고 예외가 있다. 뭐라고요? 이 돈에는 경제가 잘 나가. 반도체 때문에. 그게 대만의 가오슝에 있는 TSMC.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도시의 도심권. 그런 지역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오르려면 서울에 9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은 지금도 사야 되고 이건 주택뿐만 아니라 작은 건물 같은 건 사도 돼요. 저도 돈이 있으면 그곳에 사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나 일본의 지역에서 본 따서 제가 지금 그랬더니 이제 모 자산 운용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너무 공감이 된다면서 자기들도 이제 9군데 내만 사겠다고. 그리고 이곳은 가격이 설령 비싸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좀 싸게 살라고. 조금 떨어지면 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미래같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거 5%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30에서 50% 오르. 자산 운용사도 사가지고 자산 가치가 오르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 차익을 보낸 거잖아요. 물론 임대 수익도 있지만 환율이 지금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1,400원대 뭐 300 후반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봐요. 지금 결론이 중국마저 이제 바닥 쳤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다 올라. 미국과 일본과 이제 유럽과 이제 말하자면 중국만 내렸는데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내는 바람에 이제 뭐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잖아요. 중국은 대출이 제가 알기로는 65%까지인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봤는데 지금 그리고 어떤 거는 80%까지 해줘요. PF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집값이 이제 활성화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모로 상승 요인이 많네요. 예, 이거 지금 하락 요인 찾아보죠. 뭐예요? 아니 정 대표님이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실물 경기가 조금 뭐 애매하다는 거. 요거 하나 외에는 지금 현재 상승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요 선걸 다시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9군데 뭐 얘기하신 거. 예, 9군데 전에 요거 하나 말하려고. 여러분 트렌드와 이 수요 곡선의 이동을 참 잘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언급하는 전문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요 곡선의 이동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강남이 집값이 오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공급이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급의 장기 시착성 때문에 뭐 아파트가 갑자기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안 된다니까 지금 아까 보통 4, 5년이 걸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땅을 확보해서. 그런데 인구 증가. 강남 인구 증가 하나 증가합니다. 예, 서울은 전체적으로 감소해도 예, 소득이 증가합니다. 동의하시면 우리나라의 소득 1위가 강남입니다. 2위가 울산입니다. 서울이 1위고 서울보다도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도 2배 이상 딱 정확하게 높아요. 경기도가 정확하게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절반이에요. 서울의 한 채값이 12억인데
거기가 6억, 6억 네, 5천 네. 나오고 전세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해.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경제학은 굉장히 정확해. 그리고 또 하나가 선호도, 기호도 변화예요. 강남으로 지금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했죠. 뭐 네. 똘똘한 한 채가 됐다. 그런 표현보다 경제학적 표현은 preference. 이곳을 선호도가 증가하고 대체제가 중요해요. 대체제가 없어. 강남 아니면 다른 데 가면 그럴까. 왜 자꾸 강남 가냐고 말해. 마곡 사람들은 아니 마곡도 좋은데 왜 안 오냐고. 또 벨레에 있는 사람은 벨레도 괜찮거든요. 위례도 아니 위례로 오면 다 우리 동네 다 좋은데. 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격 상승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곡선이 근데 여기에 공급은 그대로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 토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수직 상승이에요. 무슨 상승? 네,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그게 강남이 올라가는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시장의 법칙이잖아요. 좀 정확하게 설명해요.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좀 논리적이고 네. 부동산의 과학 이론과 또 이런 법칙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 정 대표님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런 공부는 좀 정말 특별하고 네. 괜찮지 않아요? 아, 네. 이거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아주 좀 이해가 좀 쉬울 다른, 겁니다. 왜냐면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외국과의 비교도 사실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집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예전 과거 대비만 이제 항상 비교를 하시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 올라간 거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보면은 시각을 그리고 항상 네. 일본을 좀 잘 봐요. 네. 예, 저는 아까 땅값도 일본 땅값이 우리보다 2배다. 제일 비싼 거 네. 평균 땅값도 해야 되지만 제일 비싼 걸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확실하거든요. 이게 코어 로케이션 네. 가장 비싼 땅값. 비싼 건 이유가 있으니까. 예, 그 경제력하고 근데 다 이유가 되잖아요. 긴자하고 명동은 비교되거든요. 글로벌. 그러면 도쿄 긴자는 지금 평당 24억 정도. 제일 비싼 게 25, 12억 5천으로 그러니까요. 나와요. 돈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또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 기억나요? 신격호 회장님이 명동 땅 한 평 가격이 설악산의 10만 평보다 더 비쌀 때 그게 15년 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설마 뭐 그렇더라. 그리고 15년 전에 명동 땅값이 1억을 가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활동할 때. 1억. 그때 이제 신 회장님이 성견지명이 계셨던 거죠. 뭐라고? 지금 1억이고 여러분 놀라지만 설악산 10만 평하고 같아. 지금 딱 그렇게 됐다니까. 네. 그래서 어떻다고? 지금 이제 10억이 됐다고 명동이. 네. 15년 만에 네, 1억 10억이 땅값이 됐어요. 딱 10배 올랐다. 오늘 조금 감이 잡히나요? 네. 그리고 더 무섭게 오른 것은 그것보다는 강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강남역 사거리는 더 빠르게 올랐어요. 네. 이게 진실. 10억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반등을 빨리 해버린 게 있잖아요. 뭐 빨리 빠지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반등도 빨리 해버렸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거는 이제 선도자들 때문에 퍼스트 무버. 이 사람들이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정보가 이제 많아진 거죠. 빠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죠. 내리면 더 내린다가 아니라 작업력을 가진 아까 돈이 많다 그랬죠. 네. 이 사람들은 주택은 안전하거든. 또 과거의 경우에 비춰보면 이 정도는 빠졌거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걸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버린 뭐 강남권 이런 곳들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지금은 안 그게 좀 사는 게 애매할 것 좋아요. 같아요. 단 하이엔드 주택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약간.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의 하이엔드 주택은 1억 8천 주고 산 거는 제가 볼 때 네.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3억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2억 5천 정도 가도 그러니까 원베일리를 한번 가보면 알아요. 제가 가보세요. 안변에 쫙 보이고 3,000세대 대단지. 그리고 사실 커뮤니티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그 목욕이 사우나니 뭐 네. 여기 대통령실도 사우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골프 연습장이니 휘트니스니 이런 것들이 단지 내에 있고 그리고 요즘 중요한 게 미국에 나온 이론은 어떤 이웃을 만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거기에도 부자들은 집을 옮기는 이유 1위는 부자들조차도 자본 이득성이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라고 해서 에이 34평을 나 돈 많거든? 이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돈 벌고 싶은 거죠. 예, 돈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 우리가 모르는 이유 기준을 네. 가지고 산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억 5천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선진국가 집값과 아까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5억. 네. 거기 우리 국민소득이 우리가 3분의 2거든요. 절반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3억까지 간다고 한들 또 안 내나.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 얘기를 잘못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결국은 갭매우기 키 맞추기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땅값이 오르야 집값이 오르거든. 결국 올라.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적이고 부자들이 사는 뭐 그게 똘똘한 한 채가 됐던 뭐 슈퍼스타 시티에 하이엔드 주택이 됐던 명품 주택이 됐던 그럴 만한 곳은 아까 좀 이유가 다 있다 그랬죠. 모든 걸 다 갖추었다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이 아니고 다만 이거는 있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네. 압구정의 재건축 여러분 저의 유튜브 보신 분들은 고맙다고 많이 왔는데 여기 이제 우리 부일남이 와서 이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부작용도 저의 유튜브를 올 초에 이렇게 보면 양재동의 그 연립이나 빌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압구정의 그 소망교회 옆에 빌라 연립 이런 거 많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요즘 목동 주변을 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보고 자꾸 막 40억 하는 막 이 얘기하면 짜증나죠. 60억. 예, 그런 거는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잠실도 있어요. 뭐 네. 석촌 빌라나 가까이 멀리 못 가는 거 아시죠? 대규모 이주가.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아파트 오르면 연립이 네. 먼저 오르는데 공동 이런 것들은 사도 돼요. 다만 1.5룸 이런 거보다는 조금 방이 두세 개. 아파트 장기- 거주자가 올 수 있을 만한. 근데 네. 세입자들은 올 수 있거든요. 멀리 네. 못 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빌라가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예매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담보 등기라고 그러는데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설 역세권 되는 거. 역세권이 신설되면 15에서 23%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량리 요즘 뭐 영등포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서울에 오르면 강남이 오르고 그다음에 마용 성광 동까지 올라요. 그다음에 금강구 오르고 노도강 오르거든요. 한 5분위가 있는데 중간에 생략해서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우리가 계층 구조와 네. 뭐 상급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상급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위 이런 말을 네, 써요. 이번에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서울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경기 남부가 움직여요. 경기 남부가 어디죠? 그리고 경기 남부 중에서도 대도시가 움직여요. 그게 수용성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 화성평택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아까 계속 TSMC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게 들어오거든요. 거기 또 GTX라든지 교통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곳을 오늘 뭐 찍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하다가 놓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죠 지금. 네. 근데 그런 정도만 하나 해도 그냥 꿀팁을 드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건 다른 전문가들이 말 안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요. 저도 네. 대체 불가. 뭐 뻔한 소리 하지 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시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얼마죠? 평균이요. 서울 쪽 한 1시간. 1시간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 1시간으로만 정확하게 58분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서울로 오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타운 경기 1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루에 2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죠. 네.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 1시간에 출퇴근 하루에 2시간을 경제적 가치 화폐로 한 사람이 얼마쯤 된다 이런 보고서 아세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공부하러 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걸 알면 지금 투자처가 발굴이 돼.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도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큰 행운이에요. 그럼 이게 GTX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는 다 여기까지 들잖아요.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대응 전략.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 지금 이 얘기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굉장한 일들이 많아 지금. 지금 내가 1시간 용인에서 A라는 사람이 용인에서 광화문 출퇴근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월세를 살아. 근데 용인은 좀 저인구 같은 데는 월세가 싸.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 하면 5, 60만 원 해. 보증금 네. 얼마에. 지금 뭐 월세 보증금이 서울이 93만 원 되고 아시죠? 보통 강남이 93만 원 되고 서울이 70 몇만 원이에요. 외국에 가면 한 5, 60만 원 돼. 월세만. 그 통계가 다 나와.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걸 다. 그래서 어떻느냐? 나 50만 원 내고 지금 서울에 광화문까지 또는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2시간. 네, 왜 네. 그럴까요? 월세가 싸서.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매일말 출퇴근하는데 막 일하는데도 집중 못하고 자기 개발 시간도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오케이. 있죠. 그럼 그거 안 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사 부근에 오피스텔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경희공장이나 오피스텔이 거기는 조금 늦긴 하지만 얼마 하느냐 월세가 130에서 150이에요. 광화문에 좋은 것들은. 강남도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80에서 100이에요.
자, 이걸 응용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선택지가 2개라. 나는 월급이 많아. 그래서 이거 이 2시간 이 시달리는 것보다 회사 옆에서 직주근접이죠. 네. 여기서 나는 나머지 시간을 잠도 충분히 하고 건강관리하고 또 일도 필요할 때 하고 이러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요. 자, 그런데 사례를 들게요. 그래서 이번에 GTX-A가 화성 동탄에서 3월 30일 날 네. 개통됐죠? 네. 수석까지. 57분 걸리던 게 17분 단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억 하던 아파트가 21억 되었어요. 6억이. 이렇게 15억에서 6억이면 몇 프로예요? 상승률이? 한 33%. 아, 이번엔 좀 많이 올랐어. 네. 첫 시험대라서. 보통 제가 23%까지 오른다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얼추 맞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내려왔어. 한 1년 내렸대. 다시 너무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이걸 뭐냐 그러면 오버슈팅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언더슈핑 이 용어를 많이 써 이 책에도 썼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르는 과정을 한번 가격 결정 원리를 볼게요. 우리는 가격 결정이 막 수요 근거비에서 딱 결정됐다고 보지만 사실은 월세에서 출발해. 월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40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집주인은 시간이 지나 월세 올리겠죠. 아이 그렇잖아요. 그러겠죠. 서울에 높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이 기회가 너무 많아. 네. 투자할 거 많아. 그래서 아까 월세 가격이 지금 50만 원에서 80으로 뛸 수 있어요. 네. 아니 뛰었을 거예요. 구성도 그렇고 아파트는 많이 뛴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구성 거기 들어간 거는 그다음에 전세가 올라요. 당연하겠죠. 가까운데 전세가 안 올리가. 그럼 매매 가격이 올라간데 이거는 그냥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새 아파트인데다가 그냥 사람들이 투기가 좀 불었겠죠. 네. 집값도 그때 3월부터 올랐다 그랬잖아요. 들썩들썩하고 화성이 또 반도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새로운 역세권에 우리가 다가구나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사. 그리고 질문. 앞으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그러겠죠. 교통이 한 건 중에 좋은 땅을 사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를 눈여겨보라. 아직 땅값이 안 올랐다. 네.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새 건물을 조그맣게 자기가 원하는. 근데 요즘 좋은 게요. 건축이 발전해서 4층, 5층짜리에다가 맨 위에다가 자기가 살 집을 아파트처럼 짓는 사람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은행의 부행장님도 저 뭐 이름을 대면 아는 요즘에 분.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요. 네. 밑에는 그냥 상가처럼 뭐 오피스를 빌려주고 꼭대기에 사시고. 굉장히 좋아요. 그 밑에 있죠. 이 밑에 리테일이 들어와야 돼요. 네. 찻집 들어오거나 빵집, 파리바게뜨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올리브영 같은 리테일 소매점 들어오고 네. 제일 좋은 거 그것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입지를 보면. 그다음에 2층이나 3층은 업무용으로 좀 쓰고 3, 4층은 주거로. 이게 임대료 수준과 딱 맞아요. 네. 이상적 건물이. 아셨죠? 이거 모르면 막 뭘 지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맨 위에는 자기가 하고 또 맨 지붕은 공원으로 만들어요. 좀 뭐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사한 지하 뭐 1층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노후의 도책의 가장 저는 아파트 30억짜리 갖지 말고 지금 몇 군데 그런 곳이 제가 찍어놓은 데가 있거든. 찍었다는 표현이 근데 그 변화될 곳이 있어요. 제가 요새 그런 데 가는 재미가 있어요. 강의하러 갔다가 늘 참 이게 보면 흥분이 되죠. 흥분. 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지금 이 부일남을 열심히 보시고 그런 쪽에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 또 잘 좀 담겨져 네. 있으니까 원리를 활용하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그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것들은 계속 생겨나고 지금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막 계획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런 데가 어찌 보면 시간 지나서 다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많아. 지금 할 네. 때. 그리고 지금 올라버리면 안 돼. 지금 땅값이 오르기 전이잖아요. 그 아파트 오르면 결국 땅값도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갈 때는 늦어. 네. 지금쯤 가면 뭐 낡은 주택도 있고 뭐 지하철도 안 들어왔고 이게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이게 또 네. 모르니까 파는 거죠.